자, 그럼 살짝 제가 옆으로 빠져도 되죠? 얼굴 안 나오게. 자, 언제냐 했을 때 에도시대예요. 그러면은 에도시대가 언젠가라고 보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중기 후기, 즉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조선 초기 세종 때, 세조 때 간 다음에 훌쩍 뛰어넘어서 영조, 정조 시대 때 통신사들이 왔다 갔다 한 시기들이 있어요. 그 시기 에도시대 초기, 그러니까 17세기쯤에 활약했던 이 화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시기가 뭘까 하면은 이 에도시대 미술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이 미술이나 예술의 향유자, 공유자는 누군가 했을 때는 간단하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 즉, 그러면 일단은 황실, 왕, 그 다음에 쇼군, 그 다음에 그 밑에 귀족들, 무사들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가 살짝 이게 전쟁 이후가 되면서 중간계층이 어떤 형상이 일어나냐면은 상인들이 돈을 벌게 돼요. 그 다음에 공방이 형성되면서 집단화되면서 중간계층이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돈을 벌면 뭘 해요? 요즘은 돈 벌면 명품 사죠. 명품 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위험하긴 하지만 집 사거나 땅 사거나 요즘은 땅이 최고예요. 근데 그래도 빨리 할 때 돈 있으면은 미술품을 사요. 근데 이 미술품에 대한 향유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이게 이 중간계층에서 미술품 향유를 하게 되면서 기존 미술에서 서민 미술로 살짝 탈바꿈해가는 이 과도기예요. 그럼 이 과도기의 첫 번째 과도기에 활약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림파예요. 그러면 이 림파가 뭐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이쪽 이 교토의 지도를 놓고 보면 교토 여기 있고 여기에 이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각사 이쪽, 은각사 이쪽 했을 때 이쪽 북쪽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의 집단들은, 미술의 집단들은 한국 조선시대하고 다르게 혈연 집단이에요. 일본들은. 피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도공이 끌려가가지고 일본에서 활동할 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심수관이시죠. 그러면 심수관은 첫 번째 1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아들의 이름이 있지만 심수관 2대, 심수관 3대.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후쿠오카 쪽으로 놀러 가면은 이삼평 유명하죠. 그 조선도공에서 분청사기 했고 이삼평가도 이삼평 1대, 2대, 3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피로 연결되고 주변에 배우러 온 사람들을 도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림파는 아니에요. 그 어떤 관계도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묻기가 좀 애매모호해. 그래서 이 3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후대에서 오가타 코린이 제일 유명했어요. 그래서 코린에 린을 붙여가지고 파벌에 파자를 붙여서 림파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림파라는 학술적 용어는 1970년대 불과 한 50년 전에 만들어진 용어예요. 그러면 그 전에 메이지 시대 때는 뭐였느냐? 오가타를 너무 좋아했던 도제관계에서 제자가 우리는 오가타파다 해가지고 오가타파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메이지 시대 때 해서 메이지 때는 언제냐? 조선 말, 구한 말. 그래서 1900년대 초나 1890년대에는 오가타파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장식성이에요. 장식 디자인화 시켰고 도안화 시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새로운 걸 창출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어떤 걸 창출했냐? 기존에 있던 회화들,
즉 중국의 전통 수묵화나 조선시대 수묵화를 플러스 여기에다가 디자인화 시켜요. 디자인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상한 것들을 붙여요. 지금까지는 회화에서 무언가를 붙이거나 하는 것들은 현대미술이었죠. 근데 그 현대미술이 아니라 이때부터 무언가를 붙이고 도안화시켜요. 그걸 처음 시도한 새로운 양식을 한 사람들이 이 린파예요. 근데 주제는 옛날 것을 가지고 오고 새롭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미술에 가까운 형태의 작품들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한 명씩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면 타오라야 소다츠는 이 사람이 린파의 처음 창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린파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부채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보면 문인들이, 사대부나 문인들이 자기의 취향이나 사대부의 문인적 감성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려요. 아니면은 화원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납을 해요. 근데 일본은 이 시기가 되면 뭐냐? 전문적으로 부채 도안만 그리는 공장이 생겨요. 그래서 공장에서 도안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도안 그리다가 주로 뭐 했느냐? 그러다가 전통적인 걸 갖다가 습득해요. 도안을 그릴 때 주로 도안의 주제들이 뭐냐? 중국 수묵화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로마치 시대 회화들, 즉 조선과 중국에서 건너온 회화들이에요. 이런 회화들을 도안을 그릴 때 이거를 좀 재밌게 하고 싶어. 공예적인 요소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회화에다가 공예를 결합한 양식을 추구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이 집단이 어디서 머물렀냐 하면은 여기가 코에츠가 이 사람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소타츠 말고 코에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예가인데 오늘 마지막에 소개를 할 때 공예가인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왕실로부터 쇼군으로부터 땅을 하나 하사받아요. 교토 북쪽에 아까 제가 지도를 보였죠. 그쪽에서 땅을 하사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생활을 해요. 여기서 생활하면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요.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집단화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 근처가 기숙사였어요. 그 기숙사에서 내려오면은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슈퍼마켓 가가지고 도시락을 사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점심을 먹고 학교를 가는 거의 저의 한 10년 점심 코스였는데 10년 정도 이곳에서 그럼 생활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 뒤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숲이에요. 이 숲을 중심으로 코에츠하고 소타츠가 여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을 모아가지고 예술가의 마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젊은 예술가들이 폐허된 시장이나 또는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무리지어 생활하면서 작품 활동을 거기에다 전시장을 만들죠.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를 해요. 이 시기에. 그러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게 근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 그러면 뭐니 해도 소타츠의 최고의 작품은 이 작품이에요. 풍신 내신도. 저 풍신은 뭐예요? 풍신. 바람의 신. 내신은 번개의 신이에요. 자 그러면 풍신 누굴까요? 풍신. 바람. 이쪽이 바람. 이쪽이 내신. 자 바람을 이렇게 돌리면 바람이 일어나죠. 바람이 일어나면서 이 끝부분이 어때요? 까맣죠. 바람이 일면 뭐가 나와요? 요즘은 황사지만 구름이 보이겠죠. 구름이 보이면 비가 오겠죠. 그래서 비구름을 몰고 와서 누구를 물리치느냐?
번개의 신을 갖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바람의 신은 착한 신이고 번개의 신은 나쁜 신이에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 꺼야 해요. 번개가 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회화의 주인공은 어디에다 둬요? 센터에 둬야겠죠. 센터가 완전히 비어요. 구도를 완전히 변경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기존의 지금까지의 현대 회화에서도 센터에다 중심을 주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중심을 갖다가 측면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율동감을 주려면 보통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선을 줘야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주느냐? 움직임을 내려면 사선으로 줘요. 사선으로 내려 눈이 어디를 보느냐를 봤을 때는 아래를 보고 있어요. 아래로 보이죠. 대각선 구도가 이미 보안에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주제를 어디서 가져가느냐? 풍신, 내신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불교 경전이나 그 다음에 사찰에서 보면은 그 사찰의 연역을 적용하는데 설화들이 있어요. 이 불교 경전에서 나온 것들을 갖다 그대로 주제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잡스러운 설명들은 다 없애버려요. 이게 림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기존의 스토리텔링은 필요가 없어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게 학문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학문이 스토리텔링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를 만들 때도 스토리텔링. 그래서 보통 기획안내라면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기획안들을 갖다 많이 공모를 한다든지 해요. 그런데 림파는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행복했다가 아니라 행복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냥 이루었다예요. 그 나머지 일련의 과정들은 보는 사람이 직접 생각해라. 기본 지식을 가지고 라고 상상력을 남겨줘요. 그럼 이 작품을 얼마나 교토 사람들이 사랑하냐면은 교토의 메인거리, 시조, 사조를 딱 하면은 웬만한 간판들에 풍신내신도가 걸려져 있어요. 어디 있느냐? 교토 켄닌지, 그 사조 옆에 있는 켄닌지라고 하는 절에 선종사찰에서 이걸 보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너무나도 사랑했어. 사람들이. 소다스 이 작품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뒤에 림파들이 오가타 코린이나 사카이 호이스. 사카이 호이스는 누구를 좋아했냐면은 오가타 코린을 굉장히 존경했다면서요. 이 풍신내신도를 죽은 다음에 오가타 코린은 전혀 겹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오마주에서 나는 소타츠를 오마주한 풍신내신도를 그리고 사카이 호이스가 나 또한 오마주하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요. 결국 근데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1년에 딱 2번 설날하고 추석 때는 그 특산품들이나 선물용으로 나오는데 맥주에 이 풍신내신도를 그릴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사 마셨는데 그 정도로 사랑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풍신내신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가보면은 이거는 이제 오브제가 한 번 더 들어가요. 무락도예요. 무락도는 뭐냐?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 무락이라는 것은 불교 행사에서 연례 행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연회 비슷하게 춤을 춰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도 왔냐? 신도. 일본의 신도에서도 신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마지막에 춤을 춰요. 그러면 이게 뭐냐? 춤추는 그림인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 다 주인공이에요. 다 주인공이면 우리가 주인공은 크게 그린다라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주인공을 작게 딱 그려버려요. 주인공을 굉장히 작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뭐냐? 카누파에서 왔어요. 카누파가 일본 최대 화파인데 이렇게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교수님 여기가 너무 지저분한데 왜 이래요? 했는데 원래 이런 게 뭐냐? 왜 지저분하느냐? 금박을 붙여서 그래요. 그래서 금박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작은 것들은 이 정도 크기가 되지만 큰 것들은 크게 했을 때는 한 30cm 곱하기 30cm 정도. 그래서 한 이 정도의 금박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금박들이 연결돼 가지고 이 금박과 금박선들이 때가 묻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이러한 금박 그림들은 카노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일본 무로마치 시대니까 조선 초에서 중기 정도에 넘어갈 때. 근데 이런 회화들을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이 커튼 장식 같은 이거 뭘까요? 이거 일단 춤은 춰요. 근데 공백을 완전히 다 비워놔. 그 다음에 주변의 배경 다 생략을 해버려. 자, 근데 이거는 생략을 안 했어. 이게 뭘까요? 이게 테이블 복원 맞죠? 테이블보 느낌에는 테이블보 같은데 거기에다 커튼 디자인 같기도 하고 이거예요. 북이에요. 북. 신사에서 사용하는 북을 보통 북을 표현할 때는 다 표현을 했던데 딱 잘라요. 딱 잘라버려요. 그래서 무락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연애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시간적인 상징적인 것을 갖다가 표현해 주는 게 이 북이 돼요. 이러한 무락도를 가져서 공간을 갖다 그동안 회화들은 그림들은 작품은 무조건 화면을 꽉꽉 채워야 한다라고 했던 그 관념들이나 편견을 전부 다 깨부셔요. 지극히 현대미술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봐보면 자 이건 우리가 뭔지 알 것 같아. 하얀 코끼리 이거는 사자 코끼리와 사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다? 부처님이에요. 삼전도예요. 불화라는 뜻이에요. 이게 불화예요. 이걸 어디다 그렸느냐? 한자 문에다가 그렸어요. 소다지가. 그러면 이게 왜 불화고 삼전도냐? 중국의 화가 안희가 그린 석가삼전도예요. 석가모니 부처를 갖다가 가운데다 두고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보살과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석가삼전도인데 코끼리하고 사자는 문수하고 보현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딱 두 개만 딱 넣고 석가삼전도다 라고 소다츠가요. 그러면 하나의 지금까지 이런 식의 표현은 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가지고는 오지만 새롭게 펼쳐지고 있죠. 자, 여기서 질문.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어떤 자격증에 합격하고 싶다. 누구한테 가서 인사를 해야 해요? 문수보살한테 가서 인사해야 해요. 아니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가장 공부 잘했던 사람 율곡 사당에 가거나 문수보살한테 인사해야 해요. 괜히 가름보살한테 가거나 약사열애한테 가면 안 돼요.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한테 가면은 그때는 나 빨리 죽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인지를 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벽화, 이걸 갖다가 장벽화, 장풍화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기 바로 직전의 회화예요. 즉, 림파가 나오기 바로 직전의 회화가 화조도예요. 화면을 꽉꽉 채우면서도 금박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넣어요.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전에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전 조선 초기의 그 회화들을 보면은 나무를 뿌리부터 끝까지 다 표현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여기를 자르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자르기 시작해요. 시작과 끝을 다 자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림파에 가면 이것조차 귀찮으니까 다 생략을 해버리고 새 한 마리만 딱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강 하나만 그리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장식성을 그대로 림파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장벽화인데 앞에서 봤던 장벽화는 꽉꽉 채워요. 이건 카노파, 장벽화의 시초인 카노파가 그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츠시마도라고 해서 손타츠가 그리게 됩니다. 마츠는 소나무예요. 시마는 섬이에요. 즉 소나무 섬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메이지 시대 때, 구한말 때 미국으로 유출이 됩니다. 미국으로 유출이 돼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프리어 갤러리에서 지금 이걸 소장하고 있어요. 이 마츠시마도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센다이 동북 쪽에 센다이라는 지역에 마츠시마라는 섬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섬이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다 소나무하고 그것만 있기 때문에 섬만 있기 때문에 마츠시마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이때부터 손타츠가 자신만의 특별한 공법 하나를 갖다가 새로운 미술사의 양식 하나를 만들어내요. 뭐냐? 타라시코미라고 하는 딱 봤을 때 이 경계선 초록색과 아닌 경계선이 흩뿌옇죠. 즉 이 경계선 부분을 흩뿌옇게 하는 발목산수화나 파목산 중국의 발목산수화 먹이 번지는 형태를 갖다 그대로 놔두는 발목산수화나 파목산수화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살짝 또 색을 입혀가지고 이 경계 색과 색 사이의 경계를 흩뿌옇게 하는 안개처럼 만드는 양식을 하나를 창출해요. 이게 타라시콤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잘 안 번지냐? 밑에 금박이 있어요. 금박이 있기 때문에 먹이 잘 번지는 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 금박이 위에다가 먹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기법을 갖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게 타라시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먹을 살짝 올려놓고 얘 살짝 번지는 효과를 주는 거. 그럼 이 섬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또 센터를 가가지고. 마츠시마에서 봤을 때 이게 마츠시마 섬이에요. 가장 비슷한 형태인데 안 닮았어요. 우리 안견보다도 문흥도를 갖다 봤을 때 안 닮았죠. 그것처럼 안 닮았어요. 가장 비슷하게 봤을 때 이 섬과 섬 사이를 봤을 때 섬과 섬 사이를 봤을 때 안 닮았는데 그래도 이 강이 흐르는 게 가장 유사하긴 하지만 안 닮았어요. 제 손타츠가 자기만의 부관법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자기만의 시각으로 재구성했어요. 그러면서 섬과 섬 사이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 금박을 다시 한번 입혀놨어요. 구름. 섬에서 봤을 때는 이 구름도 바다하고 딱 접혀있다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이거 파도의 포말.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아주 굉장히 강한 파도를 치고 포말을 일으지만 실제 센타이에 가가지고 마츠시마를 갖다 보면은 잔잔해요. 파도가 없어. 그래서 손타츠만의 상상력으로 그려졌는데 이러한 산수도는 이미 이전 시대, 즉 초기에 조선 초기의 회화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재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했고 제가 이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손타츠가 주로 사용한 소재가 뭐냐? 사슴. 자, 그러면 사슴은 사슴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하면 헤이안 시대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럼 헤이안 시대는 언제냐면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해당해요. 이 고려 시대가 중국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송나라예요.
그럼 송나라에서 중국 송에서 뭐가 유행했느냐면은 문학이 유명했어요. 민간 문학이나 그 다음에 로맨스 소설이 굉장히 통정 소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게 그래서 하나의 문학지들을 갖다가 뭐 엮어가지고 책을 갖다가 만든 형태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똑같은 시기에 이게 아시아에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뭘 하느냐? 흔히 들어봤을 거예요. 겐지 모노가타리, 이세 모노가타리 이런 식의 이야기 소설책들이 로맨스 소설책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겐지 모노가타리에서 겐지 이야기를 가장 많이 차용해온 게 뭐냐? 겐지의 사랑 이야기인데 사랑이 항상 해피엔딩이다. 이 시기에는 해피엔딩이면 안 돼요. 소설이 거기서 딱 끝나요. 항상 새드 엔딩이에요. 새드 엔딩이면 마음이 울울해요. 우울하고 울적하고 그리워요. 이게 통속소설, 통정소설의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면 이 통정소설의 기본 베이스에서 이 우울함과 그리움을 갖다 나타내는 게 뭐냐? 사슴이에요. 그래서 사슴을 딱 여기다 놓으면은 아, 겐지 모노가타리 이야기를 하려는 거구나 라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신도나 불교에서 이 사슴은 뭐냐? 신이, 부처가 신이 사슴의 모습으로 화연했다, 나타났다 라고 해서 종교적인 의미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사슴 한 마리를 딱 그린 다음에 새로운 건데 구름이 이렇게 하는데 번지는 효과가 보이시죠? 좀 더 직접적으로. 이건 뭐에다 했느냐? 종이 위에다 했어요.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번지는 효과를 했고 제가 왜 오브제다? 보통 화면 하나에는 종이 하나만을 써요. 근데 종이를 붙인다 이거는 뭔가 실수했다라는 거겠죠. 우리들의 관념에서는. 예전의 관념에서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종이를 붙여요. 그래서 오브제를 갖다가 장식성을 가하고 그 위에다가 사슴을 그려놨어요. 이러한 형태의 작품을 그려요. 자, 그리고 나서 사슴을 얼마나 좋아했느냐. 사슴을 딱 그리고 자 테라시콤이라고 해서 번진 효과를 그대로 주면서 굉장히 이건 서양화적 기법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글을 딱 써요. 누가 글을 써느냐? 코에츠가 글을 써요. 그러면 코에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린파의 3명 중에 한 명인데 에도 시대 초기, 그러니까 초기 에도 시대 문장가 3명을 들어라, 명필 3명을 들어라 했을 때 이 3명 중에 한 명이 코에츠예요. 그만큼 글을 잘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둘이 비슷한 동네에 산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술가 마을에서 살면서 협업을 해요. 공동작업을. 지금까지는 이 공동작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왜냐? 같이 그려도 대표 선생님 이름 하나만 딱 올라가요. 지금까지의 회화에서는. 일본 미술이든 한국이든. 자, 그런데 이때부터 공동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근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슴 하나만 그리니까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그 시를 써줘요. 겐지모노 이야기의 시를 써주거나 이세모노 이야기에 대한 시를 여기다가 내용을 써줘요. 그런데 글을 그냥 옛날에 낙관을 쓰거나 글을 쓰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조선시대 수묵화를 생각을 했을 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다가 글을 썼어요. 시를 썼어요. 낙관은 이쪽 아래쪽에다 썼어요. 이게 기본 누리예요. 다 깨버려요. 그림 중앙에다가 딱 써요. 완전히 깨버려요. 그러면 이전에 중국의 회화들을 딱 봤을 때 그 국보급 회화들을 봤을 때 이게 진품이다. 여기다 그림 하나 딱 그리면 이게
자, 누구 그림에 진품이다 하면은 위에다 쓰고 나면은 그 여기다 쓰고 나면은 낙서를 하듯이 명필가들이 진품이라는 인증을 해주는 써요. 그러면 이 그림 배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이때부터는 오히려 글이 장식성을 더했다, 가미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개념이 체인지가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딱 써줬어요. 뭐냐면 옛날 사슴도 울던 땡땡땡땡에서 어찌됐건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써놓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해안시대의 문학작품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소타츠가 거의 신의 경지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학이 나왔어요. 백로나 학을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전통적인 소재예요. 보통 문인화에서 은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속세에서 조금 벗어나서 유유자적하면서 돌아올 현자를 기다린다든지 세상과 속세에서 나 혼자의 삶을 갖다가 수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문인화적 소재에서 봤을 때 이런 개념으로 은거나 은유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소재가 뭐냐? 나를 대입시키는 소재가 학이에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밖에 안 나가고 그냥 학들이 모여있거나 이런 것들이 세상이 아직 나를 알아주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문인화적인 풍작법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회화에서는 학을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크게 주변의 배경을 더 크게 그리고 학 한 마디를 그려놓아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길 나는 기다리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요. 이제 다 필요 없어. 학만을 그려요. 그런데 이 학이 잘 보시면 학의 도안이 몇 개일까요? 한 개예요. 한 개인데 이 한 개를 갖다가 겹쳤어요. 겹치면서 은으로 했거나 또는 먹으로 했거나 금박을 살짝 입히거나 그래서 소재를 체인지하고 재료를 체인지했지 도안 하나를 갖다가 겹쳐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림을 겹치는 것은 용납이 안 됐는데 겹치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의외에 비상하는 듯이 보여요. 학이 진짜 날고 있는 듯이 보여요. 왜? 사선이에요. 아래로 하향이 아니라 상향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주식 그래프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데 어찌됐건 이게 반대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하는 학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잘 보시면 이 학 그림에 뭐가 있어요? 글씨 있죠? 글씨 누가 썼을까요? 코에츠가 썼어요. 그 3대 명필 중에 한 명인 코에츠가 글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작품을 갖다가 베이스가 되는 거, 이 겐지 이야기의 작품을 만든 게 누구냐? 겐지 이야기를 쓴 게 누구냐?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여자예요. 이 여자가 궁녀예요. 그래서 궁녀라서 매일 출퇴근하는 궁녀인데 이 여자가 출근하고 돌아와서 퇴근해가지고 이 왕시대, 왕과 왕자들의 사랑 이야기 소설책을 갖다 그려놔요. 그런데 이 겐지가 얼마나 일본인들이 사랑하느냐, 이 소설적 주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교토와 그다음 교토 밑에 있는 관광지로 유명한 곳에 이쪽에다가 주로 많이 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해요. 네, 그러면은 당대의 겐지 이야기는 드라마로 하든 영화로 하든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됐어요. 그럼 누가 겐지를 만드냐? 당대 최고 미남 청춘 스타가 맡아요.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가 무조건 이걸 만든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문학 중에 하나가 이 겐지다. 그걸 갖다가 소타츠가 가지고 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야 하는데. 자, 그러면
무라사키 시키부의 이가 무라사키 시키부가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에요. 글을 썼어요. 소설책을. 이 소설책을 갖다가 그림으로 만든 거는 황실에 있는 왕작가, 앞으로 왕일 때 황제가 될 왕자가 그 부인들하고 동궁이 그 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심심해. 그래서 한국 왕실에 있는 여자들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 누가 겐지모노 이야기를 조금 더 그림을 잘 그리는가 내기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내기를 해가지고 겐지 이야기에 글을 이렇게 쓰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형태로 그림을 만들었어요. 이게 수백 장이 있었는데 당시 해양시대 때 만들었던 거는 원본은 다 어떻게 소실되고 한 18장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 이 겐지 이야기는 안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겐지 이야기는. 꾸준히 그리는데 왜 그냥 겐지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 남자가 여기 서 있어요. 여자는 문을 안 열어줘.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누가 잘못했다? 이게 마이크가 안 나오네. 마이크가 끝났나 봐요. 저쪽 마이크. 이쪽 마이크로 해야겠네요. 네. 건전지가 다 됐나 보다. 결정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남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잘못했을까? 무엇 때문에? 여자가 문 안 열어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바람 폈어. 바람이에요, 바람. 술 정도로 문 안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바람 핀 것도 모자라서 플러스 아이까지 있다면. 절대로 열리면 안 돼. 안 되지. 문 절대 못 열어줘요. 강사님, 네? 질문 하나 네네.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네네. 그 역사학적으로 쭉 보면 네네. 남성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바람 뭐 등등해서 하는 건 있는데 여성들이 다른 데 가서 애 나온 얘기들은 하나도 나온 게 없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네네. 신라 시대 때나 네. 고려 때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개방적이었거든요. 조선 중기까지도 개방적이었어요. 여성이 신라 시대 때는 네. 남성을 5명, 6명을 데리고 살았거든요. 네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요즘 사실은 남성들이 5명이 여성 한 분하고 같이 사는 시대가 사실 있었어요. 신라 시대 때. 길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다음에 제가 만나면 그런 거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자하고 남녀가 상렬지사가 나왔을 때 어떤 벌을 받는가. 이 상렬지사 이야기를 갖다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만나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상렬지사 이야기를. 자, 벌 받는 이야기. 네, 어찌됐건 이게 남자들이 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 당시에 궁실에 왕실에 남자들이 만들었다면 이렇게 안 만들겠죠. 근데 글을 쓴 사람도 여자 작가고 그림을 그린 것도 여자들이 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여기서는 원천으로 남성이 잘못했다. 자, 부인이 있는데 누구하고 바람을 피웠느냐 이 남자가. 자기 배달은 여동생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겐지가. 자기의 배달은 여동생과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줘. 그럼 이 기분 나쁜 심정이 어디에 표현되느냐? 여기에 표현돼요. 이 창살이 계속 격자 하면서 안을 갖다 밝히고 있지만 그 여자의 심정이 이 창살에서 조금씩 삐져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완전히 닫혔다면 여기가 깜깜해질 때 안 보이겠죠. 창살에 불빛을 살짝 줘서 이 새초롬한 얼굴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겐지모노 이야기예요. 이걸 갖다가 수호타츠가 다 필요 없어 하고 딱 만든 게
사슴 하나라든지 문지방 하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유치원생 집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분 쉬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고대 사회는 모계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계 사회에서는 할머니가 최고 왕이고 그렇죠, 그렇죠. 법이고 그렇죠. 옳고 그런 게 없죠. 그렇죠. 남자는 바람을 폈다 그러면 돌아오는데 여자는 떠나버려. 안 와요. 다 데리고. 감사합니다. 안 와요, 여자는. 여자는 다 데리고 가버린다고. 그렇죠, 안 와요. 그게 또 다른 문화를 만들고 또 다른 나라를 그렇죠. 만들고. 예. 근데 여자는 무서운 근데 그 어머니 말 잘 들으면 남자도 세상을 주는 것 같아. 말만 잘 들어도. 이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에 그 대화가 세상을 잘 유지하는 거. 그 고식지계라고 하잖아. 고식. 그게 뭐예요? 자식과 어머니가 대충 토론해갖고 집안일이고 나란일이다. 언제 오셨어요? 그저께. 그저께. 고식이라는 말이 그냥 표방을 내긴 거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쉽게 내려보내요. 30분 내려. 쓰는 건 없고 쓰는 건 없고 소비 형태는 또 크기에 비해서 별로 없으시고 그냥 뭐 잘만 제일 많이 빌딩은 잘 들어가고 있어요. 또는 학생들이 그래요. 학생 밀집도가 제일 높고 학교 밀집도가 제일 어르신들 잘 돌아가고 그게 또 산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도저히 더살 거예요. 기획할 때 가가지고 그러면 단품 너무 늙어서 여기 이제 일거리 괜찮은 거지. 늙어서 너무 일이 돼요. 11월 단품하고 맞춰서 제가 어떻게 벚꽃하고 맞춰서 그래서 또 그때 진짜 일이 없는 거야. 나더라고. 반대로 뭐라고 하여튼 저기 뭐요 문재인 얘 때문에 하여튼 여러 사람들 임대차 사업 때문에 여러 사람들 망가지고 약한 그 부동산 좀 대한민국 80%가 집값인데 재산이 얘는 왜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그러나. 근데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인구가 줄는데 부동산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잘될 없는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저기 망가지게끔 이렇게 하냐고. 일본 시장은 부동산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쭈그라들면 20년, 30년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시장은 공동 원리 여기다 갖다가 기름을 경제하고 수요 공급에 그렇지 시장을 내면 도시적인 저쪽으로 뭐 환다멘탈이 어쩌고 맨날 그 소리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환다멘탈을 누가 불편하다고 판단을 내려버리냐 이거야.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파악도 못하고 자꾸 망가뜨리려고 그러잖아. 이건 그래야 망가뜨리는 꼼짝 못하게 자꾸 통제를 하려고 옛날에는 선거 때가 되면 증권시장을 막 흔들러 한꺼풀 두꺼풀 벗겨서 그걸로 왜 근데 지금은 얼마나 더 빠져나가고 있어. 아니 워낙
그 삼시가 저기 효과를 못 내. 보기도 싫어 진짜. 보기도 싫어. 그래서 근데 올라가는 저희 배당금 그거 많이 받았다고 그거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세. 경제기업은 없어지고 어쩌고 어떻게 됐어? 언제 내가 배당금 많으니까 배당금 때문에 또 세금은 그거 날라오잖아. 세금만 갖고서 그거를 갖고 이거 내려고 그냥 망한 회사는 아니니까 나선다고 세금이라는 게 정책을 만들어서 누렸다 줄였다 하는 거지. 기름이란 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더 이게 더 올랐으면 가슴사하고 좀 많이 내렸으면 다행이지. 조세 저항이 언제 올랐나? 전 세계적으로 세금은 20%가 내가 생각보다 올랐는데 내린 건 못 하잖아요. 안 배워가지고 그다음에 10몇 년 전에 조절하고 있다. 그때도 또 해가지고 상속 증여세 양도 이런 그래도 안 하려다가 저것도 안 하려다가 상속 증여세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판단에서 2, 3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예. 3만 팔았는데 저것만 해도 부동산을 선생님 그 지금 도자기 산업이 미국이 제일 위에요. 도자기 산업이 예술적으로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따져서는 그래서 그런 소리 들어서 저는 사실 일본 그 저기를 참 좋아해서 그릇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컵도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많이 쓰는데 동생네 가면 영국 도자기를 쫙 선심했는데 미국이 제일 위라고 그런 소리 들어서 판매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긴가 봐. 그러니까 제일 그 발전돼 있는 게 저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거 뭐 그런 거 할 때 도자기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미국이 그리 제일 위라고 그래서 생소한 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봐요. 그렇죠? 근데 예술적으로 따졌을 땐 좀 다르죠. 예술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거. 그 도자기 그런 걸로 한다며요. 미국 거는 주로 독이가 많죠. 그다음에 독이 많고 영국 것도 독이가 많고 하는데 자기로 된 도자기, 세라믹 그게 좀 좋긴 하네요. 근데 저게 이제 개설 같은 거 할 때 박물관에 대장을 조명을 가셨으니까 외국인들이 영어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나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맞아 청자는 이제 다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라도 포슬린 뭐 이런 상관기법은 인레이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세라믹 해버리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나 그냥 세라믹 들은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그걸 이제 좀 나름 전반적으로 분류해서 하려면 그 사람은 그냥 세라믹 이러고 인레이딩 그 상황기법을 말하면 그것도 이제 쉐이빙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좀 더 관심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또 도자 산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걔네들이 주로 중국에서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플러스 중국이 살짝 그 재미가 없어질 때 일본 도자기들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한때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는데 일본 도자기의 붐을 일으키는 그 원형이 뭐냐면 조선 도자기. 그러니까 이상봉이랑 이 사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계가 하고 그다음에 이 파란색을 굉장히 많이 써요. 유럽 도자기에서. 그 파란색이 일본 파란색으로 생각하는데 그 파란색을 처음 만든 게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파란색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그 사람들한테 좀 더 흥미로울 거예요. 그 기법 이야기하면은 관광객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나름 막 애써서 이렇게 분류하면서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는 세라믹 좀 약간 모든 학생이 그런 거 같아요. 중앙권에서 막 얘기를 지금 열심히 막 한다 그 사람 딱 교수였어요.
올덴이요. 딱 그냥 그렇죠. 쉽게 딱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도 그냥 올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줄 때는 그게 좋겠네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좀 더 좋아요. 아 그래야 좀 더 그 원형을 하고 이해가 좀 더 좋아져요. 예. 편히 잘 쉬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어르신이 이제 통화가 끝나면 이제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을 함께 공유하시는. 자, 끝나셨어요? 예, 그럼 시작할까요? 네. 자, 그럼 문 한번 닫아주시고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소타지 이야기를 제가 전반부에 했고 이제 코어딘으로 들어갈게요. 코에츠는 제일 뒤로 돌릴게요. 코에츠보다도 코에츠 이야기를 하면 코린 이야기가 살짝 그 중간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소타치 코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몇 명을 꼽아라 하면 5손가락에 안에 드는 사람이 코린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한다 그 말은 가장 대중화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애들도 안다. 그렇게 네임밸류가 있다. 이 정도예요. 즉 가장 그림 잘 그린 사람 꼽아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그림 잘 그린 사람은 섹슈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꼽겠지만 가장 편안하게 대중적인 좋아하는 사람 꼽아라 했을 때 5손가락 안에 드는 오가타 코린인데 일단 교토의 부잣집 아들이에요. 어느 정도 아들이냐? 일본 전역의 직물에 교토에서의 기모노를 만들면 이 직물에다가 이걸 갖다가 일본 전역의 귀족들한테 무사나 쇼군 또는 왕실에다가 납품하는 귀족업자예요. 즉 일반 소매하고는 달라요. 대기업의 2세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대기업 2세인데 주로 옷을 어디에다 납품하느냐? 왕실에다 납품을 해요. 그럼 이 시기에 뭐가 유행을 하느냐면 옛날에는 그냥 직물에다 배틀에다 짜가지고 옷을 갖다 납품을 했는데 이 시기가 되면 장식이 딱 붙어요. 그럼 옷에다 뭘 해야 해요? 장난을 좀 쳐야겠죠. 그림을 그려야겠죠. 이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기업의 부잣집 아들인데 자,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은 산다? 10년. 10년. 더 살 수 있었어. 이 사람은 아버지가 30세 때 돌아가셔요.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자기 남동생과 같이 아버지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근데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왕자님으로 컸어. 그 여자들이 싫어하는 3종을 다 섞어냈어요. 술, 도박, 여자 플러스 아이. 부럽죠? 자, 이런 그 생활에 내가 아버지 기업을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동생한테 맡기고 이렇게 노는데 놀기만 해도 10년 동안 놀았어요. 그래도 부자야. 부러워. 나도 그렇게 한번 태어나고 싶어. 자, 그렇게 부자인데 계속 그걸 갖다가 이어갈 수 있었는데 자, 갑자기 옷을 갖다가 납품했던 다이묘, 그러니까 어느 지방의 성주한테 옷을 납품해서 그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성주가 파산을 해요. 그 대금을 못 받아. 이게 연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줄줄이 파산이 일어나면서 돈을 그 재료비를 갖다 납품을 못하면서 줄줄이 도산이 일어나면서 파산하기 시작해요. 10년 동안. 자, 그러면 남동생은 자기에 비해서 굉장히 착실한 애예요. 잘하고 있다가 형 때문에 같이 파산을 하게 돼요. 왜?
아버지가 둘이 똑같이 채권이라는 걸 나눠줬는데 형이 파산하면서 형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종이가 되면서 같이 채권이 종이가 됐어. 교훈이 있어요. 형제간에도 돈 거래는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나서 딱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나이 40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뭐냐? 직물, 도안, 그림. 집에 있는 재산 목록 중에 뭐였느냐? 소타츠 그림들, 코에츠 작품들. 소타츠와 코에츠는 그 작품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무로마치 시대의 부자 회화들. 즉, 집에 갤러리가 하나를 소장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은 그걸로 나도 이제 화가의 전업작가의 길을 꼭 가겠다고 딱 결심을 해요. 자, 저 운도 좋아, 이 사람은. 그리고 나서 그럼 40에서 몇 살에 죽느냐? 59세에 죽어요. 저 60. 작품 활동한 건 딱 20년. 그 중에 전반부 10년은 빚독 쪽에 시달렸어요. 그 중에 또 5년은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그럼 교토에서는 이미 정부가 교토에서 에도, 즉 지금의 도쿄로 움직였어요. 구도심이 돈이 많을까요? 신흥도시가 돈이 많을까요? 신흥도시가 건설 붐을 타면서 돈이 돌아요. 그래서 자기를 후원해줄 사람들, 즉 내가 전업작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해줄 돈 많은 사람들이 교토에 있는 게 아니라 도쿄에 있어요. 즉 무식하지만 돈은 있는 사람들. 전통의 강자 부자들은 함부로 지갑 안 열어요. 교토에서 그래서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 그 중에 또 5년은 어디로 가느냐? 교토로 가요. 도쿄로 넘어가요. 도쿄에서 5년 동안 살자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대로 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었겠지만 이 작가 정신이 무식한 도쿄의 무사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하고는 그냥 내려와 버려요.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돈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드디어 작업실이 딸린 집 한 채를 사요. 거기에서 나머지 5년을 갖다가 작품 활동을 했는데 코린의 가장 유명한 국보들이 이 5년 안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낭만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고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삶이 긍정적이고 낭만적이었어요. 너무 순진하다시피 한 낭만성이었는데 그 현실 감각을 뒤에서 누가 받쳐줬느냐? 동생이 받쳐줘요. 동생도 같이 딱 집이 망하니까 나도 그러면 형하고 같이 작업의 길을 가야겠다 해서 코리는 그 나머지 20년에도 그 나머지 4개 그 4종 세트를 못 버려가지고 결국은 일찍 죽지만 동생은 착실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면서 89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비결은 성실하게 살아요. 자, 그래서 나온데, 자, 그러면 왜 리파가 창시자인 소다츠의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오가타 코린의 이름을 붙였느냐?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오브제가, 즉 오브제성, 상징성, 장식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럼 제가 옆에다 사진 하나를 붙였어요. 이게 뭐냐? 도쿄대학교에 연못이 있어요. 도쿄대학교에 우리나라 일명 서울대학교인 도쿄 동경대학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중앙을 가르지르는 게 다리예요. 이 다리가 뭐냐? 오가타 코린의 작품을 상징화시켜서 만든 다리예요. 이 다리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야츠바시, 즉 8교도예요. 8개의 다리가 있는 다리예요. 실제 가서 세워보면 8개 다리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살짝 보면 하나, 둘, 셋, 4개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 가서 보면은 도쿄대학교 연못에 가서 보면은 8개 다리가 연결된 게 보여요.
이게 오가타 코린의 작품을 상징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코린의 집이 어디냐? 교토의 7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일본 최고의 축제인 기온 마츠리가 열려요. 이 기온 마츠리가 이 사조를 중심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에 백화점들이 딱 있어. 그러면은 이 사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 가운데 길 건너편 이쪽 부분이 무로마치 거리라고 해서 이 오가타 코린이 생활했고 자기 아버지 가게가 있었던 곳이 이쪽이에요. 즉 이쪽 지역이 뭐냐? 교토의 직물 공장들이 옛날 전통의 직물 공장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정말 부잣집 아들인 거예요. 제일 부잣집 아들인데 딱 중심에 있으니까. 자, 초등학교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일본인님 다 아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나오는 작품. 홍백 매화도예요. 이 작품이. 자, 매화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장식성이냐면은 홍매화와 백매화가 있어요. 가운데에 이렇게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물이에요. 물인데 그럼 여기가 어딘지는 애매모호해. 다 생략해버렸어요. 이게 매화인지도 알기가 애매한데 여기 딱 나뭇가지에 꽃이 피는 거 보면은 나뭇가지에 꽃 피는 건 딱 두 개예요. 매화 아니면 벚꽃. 그런데 전통적인 소재에서는 벚꽃이 아니라 매화예요. 그래서 매화를 그릴 때 그럼 어디냐? 교토 중간을 가로지르는 감오강이라고 있어요. 감오가라고. 이 감오가를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공간이 딱 나와요. 교토라는 공간이 나오고 네, 시간으로 한번 봐볼까요? 매화가 쭉쭉 뻗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꺾여 있죠. 그럼 누가 더 젊을까요? 홍매화가 더 젊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루마리 그림을 갖다 두루마리를 읽거나 할 때 이렇게 가요. 즉 시간이에요. 젊음에서 인간의 원숙함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시간이라는 물이 흐르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흐름을 갖다 놓여줘요. 자, 그런데 이게 분명히 제가 바탕은 금박이라고 했어요. 금박 종이를 입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검정색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 이게 오브제의 최고의 장식성이에요. 몇 개를 계속 겹쳐요. 한 다음에 여기를 갖다 파요. 그리고 다시 금박을 입히고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를 파고 다시 그림을 그리고 검은색을 입히고 파고 해서 그림이 몇 개가 나오게, 색이 몇 개가 나오게 만드는 게 그럼 왜 이러한 기존의 다른 지금까지 다른 예술가들하고 다른 양식을 나오느냐? 옷이라는 것은 평면성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의 작가들은 화면이라고 하는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했는데 코린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입체적인 걸 봐왔던 사람이에요. 이 입체성을 화면에다가 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시간과 공정이 많이 걸려요. 근데 옷 하나 만드는 비싼 옷 하나 만드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네? 6개월이 걸려요? 그럼요, 옛날에는. 기모로. 기모로.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일단은 천을 짜죠. 짜고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덧입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문양을 그리고 6개월 정도 걸려요. 기모노가 굉장히 비싸다는데 지금 기모노 가격이 보통 일반적인 게 얼마입니까? 기모노 가격은 천차만별하다고. 천차만별한데 관광객들이 가서 하는 5만 원짜리부터 일반 그냥 구제 옷으로 사는 5만 원짜리, 5천 원짜리부터 있어서 비싼 거는 1억 가까이 돼요. 그건 뭐냐? 하나하나 다 해요. 그러니까 굳이 가가지고 우리 한복도 굉장히 비싼 거 몇 천만 원 하잖아요. 똑같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재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크도 재질이 다 있어요. 그레이드가 다 있어요. 등급이. 그렇기 때문에 다 달라요. 자, 그린 다음에 손타츠, 림파의 손타츠가 타라시콤이라고 해서 번지는 효과, 즉 금박 종이에 번지는 효과를 갖다 창출했다고 했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놔요. 그럼 금박 위에다가 칠을 한번 하고 그 위에 다시 한번 금박을 입히고 그다음 다시 초록색을 입히고 다시 그 위에다가 다시 검은색을 있어서 이걸 갖다 번지는 효과를 주는 형태들. 그래서 그리고 긁어내고 이러한 형태를 하는 게 홍백매화도예요. 그래서 이거 작품은 국보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보고 있는 게 비싼 걸 봤더니 비싼 걸 만들어내. 그리고 여기 뭐예요? 그 코린이 원래 지금 잠깐 뭐 이쪽 앞에 여기 이거 뭐야? 아까 얘기한 도쿄하고 교토하고 그 시대 저기를 좀 헷갈리는데 더군다나 그 동경된지 저기 뭐 경도된지 자꾸 저기 헷갈리는데 아니요. 지금 시기가 지금 에도 시대예요. 교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공간은 도쿄가 아니고 코린이 예. 도쿄에도 있었다가 교토에도 있었다가 헷갈린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지역과 지금 시대를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마지막 5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토예요. 그러니까 동경에 가서 있다가 네. 실망하고 교토로 왔죠. 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 5년 5년 동안 한 작품, 메인 작품만 제가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하이라이트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마지막 5년. 경도구나 올라와서. 경도. 교토. 응. 마지막 5년의 하이라이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 마지막 5년에 나왔으니까. 자, 이 작품은 세계가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세계의 이 작품에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 고호, 클림트. 세계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일단 그 자, 정도로 영향력이 그렇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제비붓꽃 그림이에요. 연재도인데, 자, 제비붓꽃인데 일단은 이 작품이 고전적인 소재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죠. 그럼 제가 일본에서는 고전적인 소재하면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헤이안에서 가지고 와요. 그럼 이 헤이안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송나라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로맨스 문학이나 전쟁 소설이 많았어요. 자, 제비붓꽃은 전쟁 소설 이야기예요. 이세모노가타리라고. 자, 전쟁에서 끝나고 그러면 소설이 처음부터 기냐? 아니고 단편집들이 계속 모여 있어요. 그 단편 중에서 하나가 주인공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교토로 딱 돌아와. 교토로 딱 돌아왔는데 나를 기다려줄 줄 알았던 여자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다 죽었어. 교토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 내 친구가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갈 거야 라고 해서 친구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러다가 팔교도 야쯔바시 팔교도 다리 앞에서 다리 8개 있는 다리 앞에서 딱 그 근처에서 밥을 먹고 다리를 딱 바라보니까 다리 옆에 뭐가 피었느냐? 제비붓꽃은 물에서 피어요. 그래서 제비붓꽃이 피어있는 것을 딱 보고 아, 나는 외롭구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시를 갖다가 써요. 이 소설에서. 그걸 갖다가 딱 가지고 왔어요. 그 이야기.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린 게 아니라 다 필요 없고 이 사람의 외로운 이세모노에서 이야기를 전쟁 소설에서 가지고 와서 해서 제비붓꽃만 딱 그려놨어. 그러면 이 금박은 뭐냐? 물이겠죠. 그 다음에 다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다리는 어디에 있느냐? 붓꽃 안에 가려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8개가 되느냐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가요. 즉 제비붓꽃으로 물과 다리를 함께 다 표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비붓꽃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한 7월 달쯤 6, 7, 8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
거기에 긴가크지 금각사를 방문해 보면 다들 금각사에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예쁘네 하고 연모다에서 다 전부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거기가 교토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절이에요. 금각사. 예, 맞아. 들어갈 때 입장료가 600엔이에요. 그럼 거기는 트럭으로 와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 보따리들을 갖다가 점심 먹을 때 보따리가 이렇게 많아. 돈 보따리가. 그걸 갖다가 한 7, 80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자해. 근데 전부 다 금각사를 가가지고 여름이라 너무 더워. 걸어가기가 싫어. 그래서 전부 다 연못 있고 금각사 있고 사진 찍고 덥다 하고 그냥 그늘에 앉아있으면서 음료수 하나씩 사 먹고 있어요. 제비벚꽃이 어디 있냐면 걸어가시면 금각사 뒤쪽 벽에 연못에 제비벚꽃이 흐드러져 있어요. 그래요? 못 봤는데. 거기까지 안 걸어가신 거예요. 얘기해줘서 갔어요. 그쪽에. 보셨어요? 네, 그쪽에 흐드러져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쪽에 꼭 가서 보면 제비벚꽃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은 교토에 식당이 천 있죠. 천들을 제비벚꽃 그림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름이 되면. 네, 근데 다리도 8이고 그렇죠. 저도 8이 그래 무슨 특별한 뜻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 팔교도. 아. 이세 이야기. 아, 근데 코린 림파는 전부 다 생략해버리고 장식성만 가미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얼마나 사랑하느냐? 몇 원짜리? 5,000엔짜리.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왔어요, 돈을. 한번 돌려보면 어딘가로 사라질 것 같아서. 자, 5,000원짜리 뒷면에 보면 오가타 코린의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 놀러 가실 때 5,000원짜리 뒤에 보면은 이게 오가타 코린의 제비벚꽃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수상 이런 사람보다 더 유명하고 그냥 그렇죠. 완전히 그 국보적인 사람이네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느냐? 일본 내즈미술관이 있어요. 이 내즈미술관이 미쓰비시 기업하고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미쓰비시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기업 미쓰비시 기업이면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할 게 많은 기업이죠. 일단은 그런데 그 기업이 이 내즈미술관이 원래 정원과 저택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미술관으로 기부를 해요. 기증을 해요. 자, 일본에서 가장 정원이 아름다운 미술관이 어디냐 했을 때 내즈미술관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도쿄에 있어요. 도쿄에 있는데 이거는 네프리카예요. 즉 오사곤이에요. 근데 이 내즈미술관에서 오가타 코린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이 미술관의 성격이 장식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오가타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네프리카이지만 제비벚꽃을 그리죠. 근데 오가타 코린이 얼마나 제비벚꽃을 좋아했는지 자 여기 게지모노가타리라든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종이에다도 그려요. 근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확실하게 보여주죠. 다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어오면서 제비벚꽃을 갖다가 빠르게 그리면서 크로키처럼 빠르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세모노 이야기, 전쟁의 시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써놓은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팔교도 병풍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아마 내지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그냥 있으면 지루해요. 근데 이 지루한 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리듬감이나 움직임을 줘야겠죠. 그러면 이 림파의 특징은 뭐냐? 사선이라고 했어요. 대각선이고 그 다음에 같이 사선을 따라 가지만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임이 있어요. 뭐냐? 그럼 물의 흐름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리듬감을 주는 형태로 주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제비벚꽃을 많이 그려요. 이 작품을 그리다 보니까 도쿄대학에서도 오가타 코린의 팔교도를 갖다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도안가이기도 하죠. 어렸을 때부터 뭘 보고 자라느냐? 옷에 장식 도안을 보고 자랐어요. 이걸 어디에다 가지고 오느냐? 부채에다가 이세모노 이야기, 그래서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거나, 근데 기존에 지금까지 전쟁에다 그림을 그려놓을 때는 수묵화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해버려요. 아니면 그릇에다가 전쟁 이야기를 그려놓는다든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는 것을 그려놓게 해요. 기분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의 밥을 딱 열었는데 이런 그림들이 있으면 밥 먹을 맛이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부터 당시에 그전에는 유행하지 않았던 이 옷의 도안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어찌됐건 뭔가 남들하고 다른 걸 가지고 싶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같은 옷이더라도 비싼 옷을 입고 싶어요. 그래서 오가타 코린이 이 옷을 도안을 그려내요. 자, 가을날에 꽃 그림을 그리는데 옷을 뭘로 삼았느냐? 도안지, 즉 종이로 삼았어요. 그래서 기모노에다가 종이로 삼아서 조금 더 아래쪽에는 조금 더 어두운 가을 하늘에 연상을 시켜주는, 그래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가벼운 느낌으로 가을의 풀을 갖다 했어요. 그러면 왜 이게 굉장히 오브제적이냐 장식적이냐라고 했을 때 코리는 여기에다가 가을 풀만 그렸지 달도 그리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달밤을 생각을 해요. 가을날 달밤에 가을 풀이 있고, 근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들이 여러 갈래다 하면은 바람이 있다는 소리예요. 가을날 달밤에 바람이 불면 뭐가 울어? 깃도람이나 가을 풀벌레 소리가 나오겠죠. 풀벌레를 그리지 않았지만 풀벌레를 연상시켜주자. 이런 작품 활동을 했던 게 오가타 코린이에요. 멋진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 낭만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상업성 아이디어도 굉장히 출중하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장사꾼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도 봐온 게 돈이에요. 어떻게 뭐 하나를 그려놓으면 돈이 어떻게 단가가 뛴다. 글쎄 뭐 그릇에다도 하고 저렇게 옷에다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나도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요. 이번 생은 아니고 이번 생은 끝난 것 같고 다음 생에는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요. 어렸을 때도 봐온 게 돈이에요. 기본적으로 장사꾼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장사꾼이 아니라 집안 대대로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그 장사꾼이 뭐냐? 예술을 돈으로 하는 장사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가 없고 이 사람들이 돈이야. 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냥 교토에서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돈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토의 전통적인 부자들한테 돈 안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도쿄로 간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다만 낭만적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이 사람의 이 낭만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 작품을 하면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의 낭만성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 코린을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카이 호이츠예요. 이 사람도 마지막 림파, 그러니까 림파의 오프너, 창시자가 소타츠라면 림파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 오가타 코린, 림파를 마무리한 사람이 사카이 호이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존경한 사람이 오가타 코린이고, 사카이 호이츠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작품이에요.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은박지를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금박을 입혔는데 이 사람은 여기가 좀 뿌옇뿌옇하죠. 바래가지고 금박이 아니라 은박을 입힌 거예요. 은박을 입히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어. 이 그림을 어디에다가 그렸느냐? 제가 소다즈 그림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풍신내신도. 그러면 이거는 소다츠가 처음 그린 그림. 오마주에서 오가타 코린이 그렸어. 사카이 호이츠도 자기가 풍신내신도를 그렸어요. 그러면 자기 거에다가 해야 하는데 이 병풍 오가타 코린의 풍신내신도 이 병풍 뒤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넣었어요. 자기 거에다 그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이 작품 오가타 코린의 풍신내신도를 샀으면 대박이었어요. 한 개에 그림 2개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때 작품 2개를 대박이었을 텐데 왜 이걸 그렸느냐? 제가 아까 풍신이 바람이라고 했죠. 바람이 내신을 쫓아내는 그림이에요. 바람이 부니까 가을바람에 풀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오니까 바람이 일면 구름이 모이고 구름이 모이면 뭐가 온다? 비가 와요. 소나기가 오니까 물이 늘어났다. 라는 뒤쪽에다가 스토리텔링을 한 다음에 사카이 호이츠가 멋진 말을 하나를 해요. 오가타 코린이 천상의 신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신들의 결과물이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말을 해요. 공부도 해보는 호이즈가 직접 말했어요. 사카이 호이즈가 기록으로 남겨요. 천상의 신들의 행위가 인간 세상에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직접 나오고자 했다 해서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내요. 살짝 림파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마지막 림파에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코린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던 게 이제 고호가 코린의 작품에 연상을 받아서 제비벚꽃을 그려요. 근데 왜 인상을 크게 받았느냐? 당시의 서양화에서도 인상파 해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배경이 있고 물론 색깔의 선명이나 빛의 자강파라든지 빛의 흐름을 갖다 다시 외강파를 갖다가 표현한다는 게 당시에는 신선한 시도 있고 새로운 양식이었어요. 하지만 인상파 회화조차도 주인공 놔두고 배경을 다 그려요. 그러다가 코린 작품에서 보여지는 딱 다 생략하고 주인공 하나만 딱 나오는 이 구도나 양식이 고흐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고흐가 이렇게 그렸거나 클림트의 이 장식 색조합들은 자기가 오가타 코린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다만 이러한 금박 사용하는 거 있죠. 금박을 클림트는 일본의 장벽화에서의 이 금박을 크게 쓴 것보다 굉장히 작게 써요. 훨씬 더 작게 쓰면서도 금박의 두께가 두꺼워요. 이 두꺼운 걸 차차차 쓴 것은 일본 장벽화. 그래서 금박 사용해서 영향을 받고 거기에다가 색조합을 하는 것은 오가타 코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양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람 하나를 갖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호마미 코에츠. 아비파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유명한 집안이에요. 뭐냐? 아미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특히 홍아미, 제아미 해서 아미, 뒤 아미가 들어가는 것은 대대, 집안 대대로 쇼군 집안하고 관련이 있다. 쇼군 집안에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즉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럼 이 아미라는 사람들이 여러 4개 가문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했느냐? 조선 초기부터 세종 때부터 왔다 갔다 할 때 세종시대 때 우리나라 통신사로 왔던 사람이 아미파였어요. 그러면 쇼군 가문의 미술품 콜렉터 역할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냐?
도고, 긴 칼, 도에 칼을 갖다가 만드는 집안, 그 다음에 글을 잘 쓰는 집안, 그 다음에 도에, 도고, 그 도자기 만드는 집안.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쇼군의 바로 치하에 있는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 중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하사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은 게 도예 쪽에, 이쪽은 도자기 쪽이에요. 뭘 만들었느냐? 벼루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벼루함이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이세모노 가다에서 가져왔어요. 해양시대 때. 딱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그냥인 것 같은데 위에서 봤을 때 뭔가가 이게 띠가 있어요. 뭐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다가 납을 하나를 딱 붙여요.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오칠을 해요. 오칠을 깊게 해가지고 거기다 제일 처음에는 파도를 갖다가 물결을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납을 칠하고 그 위에다가 두껍게 또 오칠을 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이세모노에서 제가 다리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했죠. 다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은가루를 뿌려요. 은가루를 뿌리고 조금 더 뒤쪽에 있을까? 아니구나. 은가루를 뿌린 다음에 은가루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여기다가 많은 필로 선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은박지를 갖다가 붙여요. 은판을 붙여요. 글을 써.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자, 그래서 동평길 산호에 배다리가 있지만 님을 갖다 그리는 마음에 건넬 줄 누가 알랴라고 해서 갈 곳이 분명히 이 길을 따라서 나는 가야 하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세모노 이야기를 갖다 그대로 해놨어요. 근데 이 작품이 왜 낭만적이냐? 시에는 분명히 배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배주자에 다리교자에서 주교라는 한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글자에서 딱 이 주교만 딱 빼버려요. 배다리만 한자를 다 빼. 왜? 다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작품의 낭만성을 갖다가 딱 부여넣어요. 근데 이 작품이 일본에서도 오픈을 잘 안 하는 작품이에요. 언제 한국에 처음 공개가 된 게 딱 한 번 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한일 교류 미술전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의 중앙박물관 위치가 아니라 옛날 청동부자리 중앙박물관에서 이 작품이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가 됐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소개가 안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왔어요. 이 작품을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딱 멎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갖다 그걸 바라봤어요. 그렇게 좋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걔네 나라 게 아니라 이게 정치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예술 작품 하나만 딱 봤을 때 라는 이렇게까지 정교화하면서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라고. 자, 그러면 이 코에츠는 주로 찻잔이라든지 도자기를 주로 많이 만드는데 코에츠가 주로 했던 게 뭐냐라 했을 때 지금까지의 찻잔에다가 수묵화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자기에서는 까만색이 쓰여지질 않았는데 처음으로 까만색을 검은색을 쓰는 도예가가 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수묵화에서 말하는 이게 뭐냐? 이거는 뭐 같아요? 다리. 좋아했어, 림파가. 다리를 그리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까만색을 하는데, 자, 코에츠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입구에서 봤을 때 이 사선이 지금까지 이 사선을 갖다가 세밀하게 표현하는 도예가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선을 세밀하게 표현하는데 이 코에츠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양식을 갖다 가져왔다고 보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이걸 색을 쓰는 것들이 일본의 도공이나 도자기가 임진왜란 이후에 크게 발전하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끌려간 그 피납된 조선노동들의 기술들이 전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으면서 색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청사기에서 흘려지는 느낌이라든지 단순한 그림들이 많이 받아들이게 돼요. 어찌됐건 까만색을 이렇게 쓰면서 사선 표현들을 갖다 하는 게 코에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 제가 산수화가 이게 조선 세슈의 작품인데 조선 초기에서 중기에 해당하는 작품이에요. 이게 유행했던 이 작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로 들어가요. 뭐냐, 이게 부통이에요. 부통에다가, 즉 지금까지는 부통에다가 산수화를 넣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산수화를 부통에다 넣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을 조금 더 가면은 더 도안화되고 디자인화 시켜요. 이게 뭐냐? 밥통, 찬압통, 반찬그릇. 반찬그릇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반찬그릇인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구름 문양이에요. 구름 문양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이렇게 반찬그릇이나 찬압통이 언제부터 이렇게 장식화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살짝 했을 때 임진왜란 직후에 이때부터 오리배 작품에 이러한 찬압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놀러 가면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들의 그 료칸을 가시면은 그릇들이 나오죠. 그게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오리배는 임진왜란 때 나베시마 쪽에서 서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던 장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싸움보다도 뭐에 더 관심이 있었냐 딱 와서 보니까 원래부터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혹 해가지고 도자기로 빠진 사람이에요. 일단은 무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도쿠가 이에야스 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 다음 센노리큐, 일본 차문화를 갖다 만든 센노리큐하고 결혼을 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오리배의 도자기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리배 도자기는 주로 오사카나 이쪽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여러 가지 기형, 여러 가지 문양의 접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연결되면서 코에츠까지 가는 거예요. 좀 그러면서 이제 코에츠 작품에 대놓고 이제 이세모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아예 딱 보이스 대놓고 이제 다리에 이거 뭐예요, 이거? 제비붓꽃. 자개로 제비붓꽃을 만들어내요. 그럼 나머지 까만색들은 뭐다? 이쪽의 까만색들은 물, 이쪽의 까만색은 다리,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걸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딱 보고 있으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전통과 옛날 소재를 갖다 새롭게 여러 가지 곳에다가 전부 다 도안화시켜버려요. 이런 디자인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학이 있죠. 아까 학 이야기 했었죠. 제가 소타츠의 학. 학이 등장해요. 부채 도안에 학이 등장하고 겐지라든지 이세에서 나오는 배가 등장해요. 즉 옛날적인 소재들을 전부 다가 다 집어넣어요. 뭐냐, 이게 뭐냐? 벼루함이에요. 그래서 벼루함이나 상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작품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위로 올라갔구나 제가. 자, 그러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배묘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작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딱 봤을 때 뭐인 것 같아요? 코린이 많이 썼던 거. 계절적으로 이걸 딱 봤을 때 어느 계절 같으세요? 가을이죠. 국화이거나 아니면 코스모스이거나 아니면은 가을 풀이거나. 그러면 가을 풀인데 바람이 부는데
여기에다가 풀벌레는 절대 안 넣었어요. 그런데도 풀벌레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반딧불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은가루를 뿌려요. 밀가루를 은가루를 뿌리면서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 가을날 밤에 반딧불이 있구나. 분명히 이게 은가라고 해서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밤이라는 표현을 해줘요. 기본적으로 가을 하면은 밤을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딱 보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가버려요. 딱 봤을 때 이거는 벼루암인데 벼루에다가 아예 산수화를 딱 그려넣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려넣느냐? 이렇게 그려넣었어요. 산에 이거는 바다인지 강인지 모르지만 정말 모터보트를 타고 일본인, 정확하게 이건 일본인이야. 일본인이 뭐하고 있다? 낚시하고 있다. 이거 그림 어디서 왔을까? 여기서 왔어요. 아이고, 왜 내려갈까? 여기서 왔어요. 중국 송나라 때, 송원나라 때 화가인 마원의 독조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혼자서 세월을 낚는지 아니면은 고기를 낚는지 모르는 작품. 이게 언젠가 일본 도쿄박물관 들어오긴 했지만 이 작품이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것은 이게 일본에서도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작품인데 이미 그 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작품이 딱 한번 크게 유행을 하게 돼요. 일본 내에서. 그러면서 마원 특유의 낚싯대이지만 낚싯대처럼 안 보이고 전체를 싹 다 배경을 없애버려요. 즉 강인지 바다인지 알 수 없는 굉장히 압축된 공간감을 줘요. 이 굉장히 선정적인 주제를 갖다가 누구나 알기 쉽게 이게 살짝 아저씨 몸을 조선 중기가 오면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낚시라고 딱 일본인이 알기 쉽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게 조선 중기예요. 그래서 조선 중후기 에도 시대가 오면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즉 마원의 그림이 이렇게 중국 그림 이렇게 산수화가 바뀌어서 벼루집에다가 표현을 하는 작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요. 조금 더 가볼까요? 그러면서 이러한 마키에라고 해가지고 70의 작품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저씨 몸을 우리나라 임진왜란 이후부터 에도 시대에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주로 하는 게 뭐냐? 자연적인 소재를 가지고 와요. 그럼 이 자연적인 소재를 갖다가 사용할 때는 계절적으로는 주로 가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을로 사용한 찻잔이라든지 아니면 선반장. 선반장인데 여기는 계절적으로 언제가 될까요? 제가 포도문이라고 써놨어. 여름이 되겠죠. 이런 선반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멋진 거 하나를 봐볼까요? 자, 그러면서 선반장인데 여기는 뭐냐? 부채라고 이세모노나 겐지모노 이야기를 갖다가 형상화했구나. 아니면 조금 더 봐서 포도와 다람쥐, 즉 우리가 종이 화면이나 필크 화면에서 평면적으로 봤던 조충도, 새와 벌레와 꽃그림이라든지 화전으로 이걸 갖다가 입체화시키기 시작해요. 이런 도시락통 하나가 있으면 최고게. 이건 도시락통이에요. 도시락통이에요? 네네, 찬압통이에요. 이런 찬압통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옛날엔 다 먹었어요. 지금이야 뭐. 실용적이죠. 실용적이에요. 자, 이거 뭘까 이거? 책 선반대예요. 김감도 부산이고 가을날에 풀벌레가 있는 책 선반대인데 이런 책 읽는 선반대 하나 있으면 공부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안화시킨 게
포에츠의 림파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독서대